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대화에서 한국과 미국의 북한 이슈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고마워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남북회담은 북한의 승리였으며 평창 올림픽 기간에 칼 빈슨 호가 한국 영해상에 주둔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올림픽 미국 대표단장으로 갑니다. 전임 행정부의 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같은 급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맺은 위안부 협정을 공식 파기하진 않았지만 파기한 것과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도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당 지도자와의 미팅에서 다카 프로그램은 물론 성인 서류 미비자에 대해서도 관대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트럼프 지지 기반은 사면이라면서 못마땅해합니다.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러시아의 미국과 유럽 대선 개입과 관련한 자료를 공화당 의장 허락 없이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의 반응은 상상하시는 그대로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원하는 쪽으로만 정보를 흘리는 데 대한 반응이라고 반박합니다. 백악관 전 수석 전략가가 브레이트바트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쫓겨난 뒤 자신을 영국의 토마스 크로멜에 비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헨리 8세라는 말이 됩니다. 에드로이스 연방 하원 의원이 사임하면서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영킴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미 민주당이 강해지고 있어 선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LA타임스는 또 다른 한인 미셸 스틸박 슈퍼바이저도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평창 올림픽과도 연관되고 또 게다 대고 어제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은 여러 가지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기질이라든가 백그라운드라든가 추구하는 면은 반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삐걱거릴 것처럼 보이면서도 아주 잘 융화되고 있고 또 어제는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20명을 전부 모아놓고 직접 중계를 했잖아요. 이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이 이제 딱 중심에 서서 어제 그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생산적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하는 지적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거의 1시간 동안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 자리에 워싱턴 포스트의 아나 파이필드 도쿄 지국장 같은 사람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 특파원도 참석을 했고 외신 기자들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앞으로 군사 회담도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핵 이슈에 대해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체크업해 봤더니 두 가지 보도가 다 맞다고도 할 수 있겠더군요. 보니까 이제 한국이 핵 이슈를 들고 나오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NPR 방송은 좀 부드럽게 북한이 좀 더 이상 얘기하기를 사양했다던가 이 정도로 표현을 했고 그에 비해서 팍스 뉴스의 서울 특파원은 아주 단칼에 잘라버렸다 화내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게 둘 다 맞는 보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국에서도 앞에 NPR처럼 보도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팍스 뉴스처럼 보도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늘 아침에는 모든 언론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이번 그 남북 고위급 회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후속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거기서 북한의 그 핵 이슈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겠다. 한국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이게 이제 미국 언론의 그 보도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 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이 핵이 있어야지만 미국으로부터의 그 침략 같은 것을 방어할 수 있다. 생존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핵 비핵화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그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국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와일드 카드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피해가면서 미국의 입장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제 거기서 이제 현란한 그 외교적인 기술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모든 미국의 언론들이 전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 고맙다. 이렇게 그 남북 고위급 회담까지 열게 된 것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너무 크다. 한 얘기를 다 같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30분 동안 전화 통화도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있어서 정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도왔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데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차이라는 것은 뭐 당연하게 그 미국은 모든 옵션 다 들어있다. 한국은 절대로 뭐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락앤맨이라고 했다던가 아니면 이 그 버튼, 핵 버튼 몇 개 더 크고 강하고 작동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효율적인 외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했었던 군사 위협 같은 것도 작동을 해서 북한이 이러면 안 되겠네. 미국과 직접 대화를 뭐 미국도 안 한다고 하니까 한국과라도 먼저 해야지 되겠네 하고 테이블에 나오게 해줬기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뭐 외신 기자들이 있는 데서 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30분 전화 통화에서는 세 가지가 포커스가 돼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남북 대화를 올림픽 넘어서까지 이어가는 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했다는 것이요. 물론 이제 기본은 한반도의 비핵화로 두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원하면은 북한도 원하고 하면은 그 미국의 문은 적절한 시기, 적절한 상황에서 오픈된다.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리 그 트윗에서 했잖아요. 지난 주말에 뭐 김정은과 전화를 할 수도 있지 하고 그 부분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사이에도 미국은 그 블러디 노즈 정책 그 북한이 남한에 보복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을 해서 북한의 핵시설 같은 데를 공격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코피 터지게 하는 그 블러디 노즈 이 정책을 지금 그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 없다. 이 남북 대화 기간 중에는 이렇게 옵션을 달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군사 옵션 같은 것을 리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도 누가 다 믿겠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부에서 미국 행정부에서 갈팡질팡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능성에 둬야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전화 그 회견에서 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남북 대화는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된다. 흥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요. 남북 대화하는 것도 지금 그 유엔 사령관, 미군 사령관이 결국은 이제 총책임자잖아요. 다 봤을 텐데 뭐 다 중계도 되고 했으니까 한국에는
그 한국 그 뭐 청와대 사람들은 다 봤겠죠. 그래서 그 빈센트 그 브룩스 사성 장군이죠. 한국 그 사령관이 이번에 이렇게 회담하는 것 보니까 북한이 좀 그 진심으로 보였다. 그랬기 때문에 전과 달리 전에는 좀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생산적이었다. 그래도 그 의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지 된다. 무엇이 북한의 의도인지 이렇게 먼저 회담 그 하도록 손을 내민 올리브 가지를 쫙 이렇게 펼쳐준 아무도 모른다 두고 보자 하는 것이고 뭐 개성공단 같은 것은 유엔 그 제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마크 티엔슨이라는 그 워싱턴 포스트에 2주일에 한번 그 칼럼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연설문도 썼고요. 그 아메리칸 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에서 그 외교 정책 같은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와 다르기 때문에 핵 버튼 내게 더 크다 작동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작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국이 우리를 어쩌겠어? 뭐 우리가 그 서울을 재래 무기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지금은 미국의 다다를 핵무기까지 갖고 있어서 안전하게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트윗도 하고 저런 트윗도 하고 하니까 북한이 어이쿠나 싶어서 지금 한국과 대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도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성이잖아요. 정권 교체도 그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도 팍스뉴스 썬데이에 나와서 북한이 알아야지 된다. 우리는 전임 행정부와 다르다. 계속 이렇게 북한에도 그 위협적인 것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안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 핵 버튼이 더 크거든. 네 것보다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스마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항상 그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잖아요. 북한이 여전히 그 평화를 위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런 행위를 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간질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올림픽 얘기하면서 뭐 사절단 보내고 선수 보내고 평화의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에 짜증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선전 문구 가운데서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것이 서울이 미국 제국주의의 꼭두각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적으로 리바이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미국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올림픽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과 계속 대화하기를 원할 테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 제재 같은 것도 조금 풀기를 원할 테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북한 돕기를 원해도 쉽지 않다고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뭐 일부에서는 북한이 그 핵무기를 이번에도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에서 가장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핵무기를 만일의 사태 때 미국을 향해서 겨냥할 수는 있지만 동족을 향해서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은 하더라도 한국의 군 통수권자로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테크니컬리 전쟁 중입니다. 적국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의존도가 전보다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능력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 기간 중에도 한국 해안에 그 칼 벤슨 그 호가 배치되는 것. 이 내용을 맨 마지막에 강조를 했거든요. 평화를 보증하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이 부분을 한국이 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한국 정부는 이제 그 북한이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군다나 자국 선수단을 보내면서 어떤 그 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할 그런 그 추정이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칼 벤슨호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한국이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은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올림픽에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 공식적으로 부통령이 이제 그 단장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제가 아직 체크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를 보니까요. 전에 그 밴쿠버에서 올림픽이 마지막이었었잖아요. 그때 그 오바마 대통령이 조 바이든 그 부통령 그 부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급이 지금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는 그 아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오늘 대표단이 누구인지를 발표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자레드 쿠슈너가 안 가는 것은 분명하고요.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안 가는 것도 분명하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안 갑니다. 니키 헤일리와 렉스 틸러슨은 북한 이슈에서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급했고 자레드 쿠슈너는 그 이방카가 가는가 안 가는가 아마 이방카는 갈 가능성도 웬만한 일정이 없다면 높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갈 때 이방카가 일본에만 가고 한국은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돈도 그 뭐 받아왔지만 그리고 그 본인의 사업도 확장을 하는데 도움이 됐겠죠. 그에 비해서 일본의 판매고와 한국의 판매고가 비교해 보면은 안 가도 된다 싶어서 안 갔다. 뭐 이런 얘기도 그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방카 트럼프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잠시 뒤에 한국의 그 위안부 전임 행정부에서 일본과 맺었던 국제조약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보는 이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여러분들께서 많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에드 로이스 연방 그 하원 의원이 은퇴하면서 과거에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을 지냈던 영킴을 공식 지지하고 영킴이 그 이후에 지지를 받고 나서 출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킴은 지금까지 슈퍼바이저 그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 상황에 대한 파악부터가 중요하잖아요. 그 지역의 변화가 있고 그러면 왜 13선이나 한 사람이 여기를 그 다시 나가지 않고 그 사임을 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변화 또 미셸 스틸박 그 슈퍼바이저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미국 언론은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이제 강경화 장관이 발표를 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일본과 맺었던 그 위안부에 관한 그 합의를 폐기한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일본에서 받은 뭐 880만 달러인가요? 그 기금 가운데 이미 그 400만 달러는 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채워놓는다. 채워서 뭐 돌려주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후속적인 것을 또 그 연구를 하겠죠. 그래도 그 협상 자체를 완전히 파기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해결되지 않은 이슈로 남겨두는 것인데 뉴욕 타임즈는 스크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폐기했다라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backs off, 뒤로 물러났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한국으로서는 뭐 폐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반응이 이제 그 중요할 텐데 여러 그 일본의 그 전문가들이 미국 언론들과 인터뷰를 해서 지금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협상한 것에서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그 보수를 굉장히 그 만족시켜야지 되니까 그런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그 선거 공약을 다시 리뷰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외교부에 태스크포스를 둬서 리뷰를 하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 뭐 성노예라고 쓰지 않는다는 그 뒤에서의 말들도 있었고 해서 결국은 위안부 그 당사자들의 마음을 그 반영하지도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론이 뒷받침돼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딜을 지켜라. 협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이미 그 11월 달에 보여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 한국을 방문했었을 때 그때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에 초대를 했었고 해서 일본이 굉장히 싫어했었죠. 근데 뭐 일본도 예전에 고노다마 같은 것 다 그
무효로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남아있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안부 일만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일로 한일 관계가 완전히 어긋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슈는 앞으로 6월 5일에 공화당 민주당의 예비선거가 있고 11월 달에 본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해서 아마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 또 한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프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드 로이스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이 사람이 30대 때 연방 상원 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31살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서 K-스테이트 플루턴을 졸업을 했고요. 그때 이제 그리고 이 에드 로이스 의원이 이제 자신이 물러난다고 했으니까요. 이 물러났는데 참 본인 와이프가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인들이 부자가 많잖아요.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 부자들 사이에서는 가난한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었죠. 공화당이고요. 이란 정책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 굉장히 비난을 했었고, 원래 시멘트 회사 세금 매니저를 하다가 처음에 이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이 돼서, 그때 92년도였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보험회사 직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외교관계위원회의 장으로서 일을 하고 본인이 사임을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에 관한 위협, 러시아 사태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하는데, 저는 궁금한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66세인가 65세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25년을 한 거잖아요. 39지구에서 31살 때 당선이 돼서 25년 동안 했는데, 왜 이 정도면 66세면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왜 사임을 하는가? 사임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임 발표를 하기 30분 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에드 로이스 의원의 와이프요, 마리 로이스를 국무부의 차관보 정도라고 할까요? 교육과 문야부 분에서 그렇게 지명을 하고 상원에 인준해달라 하고 인준 서류를 보냈거든요. 인준 서류를 딱 보내고 나서 30분도 채 안 돼서 나 사임합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기자들이 에드 로이스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네, 나하고 우리 와이프가 이제 워싱턴에 차관보로 가게 되는 것, 인준을 받는다면 그건 아무 관련이 없다. 내가 추천한 것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는 일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에드 로이스가 지역구로 있었던 곳이 3개 카운티가 겹치는 곳이잖아요.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샌브란디노 카운티 해서 한국 사람들 많이 살고 계시는 플루턴, 부에나파크, 라하브라, 하시엔다, 월럿, 또 요바린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에드 로이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지난번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던 곳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민주당 후보가 이겼던 적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힐러리 클린턴이 8포인트 차로 이겼기 때문에, 물론 지난해는 아주 특별했죠.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너무 싫어서 후보였었을 당시에,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표를 줬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이미 좀 공화당 성향에서 민주당 쪽으로, 정확하게는 토스업 정도 된다고 할까요? 정말 어느 쪽인지 구분하기 힘든 그런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고, 별다른 건강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지 않고 현직의 젊은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이 사임한다고 발표를 할 때는 당선되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영킴
전 그 주 하원 의원이었고 본인의 20년 넘게 보좌관을 했잖아요. 영킴 그 전 캘리포니아주 그 하원 의원을 공식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 영킴 의원이 그 지지를 받아들고 출마합니다 하고 어제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킴 그 후보는 지금 그 3월 며칠까지 이제 후보 등록을 해야지 되고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선거하던 것 그거 이제 기금도 많이 모았을 텐데 다 이제 그 무효로 해야지 되고요. 또 그 에드로이스 그 의원이 지금 그 은행 구좌에 돈이 많아요. 한 350만 달러 정도는 있다고 하는데 공화당 후보에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영킴 그 전 하원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은 65지구였는데 여기 지역구가 지금 많이 그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토스업 되는 그런 그 지역이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51%대 43%로 이겼거든요. 포인트 차이도 제법 나죠. 말씀드린 것처럼 80년 동안 처음으로 그 민주당이 이겼던 그런 그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전국적인 지지율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곳이잖아요. 28%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데 예전에 에드로이스가 처음 당선됐을 때와 그때의 이 지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는 60%가 92년도 백인이었고 라티노가 4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라티노가 65% 이상이거든요. 백인이 오히려 28%밖에 되지 않고 유권자를 보면 민주당이 34.4%, 공화당이 36.1%, 무당파가 24.9%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득표율이 키이고 무당파의 득표율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게다 대고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가스 텍스 정책 이런 것들이 또 그 투표 때 본선에 나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일단은 이제 영킴 후보가 나간다고 하니까 예비선거에서 이겨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화당에 지금 예비선거에 이미 나가겠다고 하고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도 그 만만치는 않거든요. 지난번에 그 주 상원 의원이었는데 임기 그 제한제로 더 이상 못 나가고 그 슈퍼바이저에 나갔다가 진 그 밥 허프 의원 그 오렌지 카운티 지역구인 이 사람도 나간다고 하고 그러면 그 주 상원 의원에서 그 슈퍼바이저로 나갔다고 그게 낮아진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미셸 그 스틸박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로 있지만 영킴 의원이 주 하원 의원이었을 때 지역구 그 주민이 슈퍼바이저가 훨씬 더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5명이 하지만 그 5명을 그 전체적인 그 유권자 몇백만 명으로 나눠서 한 명이 갖고 있는 것으로 하더라도 지금 그 주하원 그 지역구보다는 훨씬 그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라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이 밥 호프 전 상원 의원도 나가고 링링챙 잘 알려졌죠. 영킴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미셸 스틸박도 출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영킴이 굉장히 지금 그 좀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현 의원이 공식 지지를 했고 그 의원에 20년 넘게 보좌관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미셸 스틸박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살지도 않고요. 살지도 않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름 인지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워낙에 그 미셸 스틸박이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것도 중요하고 제가 오늘 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비선거에서도 이렇게 많은 공화당의 중진들이 나서고 있는데 돈도 다 많고요. 뭐 거둘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에드로이스가 나 더 이상 할 수 없어. 사임해야지 되겠어. 결정을 할 때요. 결정을 하게 될 때 6명, 7명이 그 나와서 이미 그 일을 열심히 했었던 나 나가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영킴
전 그 주 하원 의원이 이쪽으로 그 선거 그 기류를 바꿔 탔다 하는 것을 전해드리고, 여전히 저는 궁금합니다.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의원은 왜 그 25년 동안이나 했고 아직 젊은데, 더군다나 그동안은 와이프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일을 했고 일을 하고 오렌지 카운티에 살았고 본인은 워싱턴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이제 상원 인준 받으면 워싱턴으로 가잖아요. 거의 가는 거죠, 워싱턴으로. 그런데 이 시점에 이제 또 이상 가족을 하면서 그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는가?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것이 정말로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닌가, 이제 그것은 이제 저희 궁금증이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 오늘은 아주 그 미국 뉴스가 뒤에 나가게 됐어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좀 전에 그 백악관에서 그 대통령이 약간의 그 브리핑한 것을 살짝 들어보니까 제가 다는 못 들었어요. 어제 있었던 그 이민에 관한 그 초당적인 백악관에서의 미팅에 대해서 리뷰가 너무 좋았다 하면서 뭐 많은이라고 했던가요? 어떤 그 앵커들이 편지도 보내고 나한테 너무 잘했다고 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어제 잘했어요, 정말로. 전 나중에 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다시 봤는데 55분 정도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트럼프 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그 Fire and Fury 이런 책 때문에 대통령이 과연 그 대통령을 하기에 정신이 안정적이냐, 본인은 스스로 very 그 stable genius, 정말로 내가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라면 스마트하고 그것을 나가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안정적인 지니어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안정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제 정말 잘 보여줬죠. 민주당 얘기도 듣고 공화당 얘기도 듣고 하면서 결국은 본인도 그 대통령으로서 포괄적인 이민안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다보스 포럼에도 참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메리카 포스트하고 세계화는 좀 반대인데, 스위스에서 열리는 이 경제 컨퍼런스에 한 100명 이상의 세계 리더가 가잖아요. 국가 지도자만 하더라도 최고위 지도자가 60명 정도 가고, 학자, 저널리스트, CEO 다 합치면 한 1000명 정도 가는데, 그전에는 그 세계화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갈 것처럼 하다가 이제 간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만큼 이제 예측 불가능하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이민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 민주당 함께 일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 한순간에 약간 그 위험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그 다이언 파인스타인 의원이 그 클리어 다카비를 지지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야, 나 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잖아 했거든요. 근데 이 클리어 다카비라는 것에 대해서 국경에 상관없이 이 그 어렸을 때 서류 미비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그 어린이들에게 이제 미국에서 살 수 있게 다 보장해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의원이 끼어들어서 클린 다카빌은 국경에 상관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 사람의 얼굴이 막 순간 굳어졌었어요. 하니까 대통령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뭐 클린 다카빌은 다카빌이고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국경 안전도 이게 보장이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백악관에서 아주 중요한 기록물이잖아요. 그 기록물에 남길 때는 대통령이 야, 나 하고 싶다.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싶어 한다. 야, I would like to do it 하고 얘기한 거. 그 부분은 빠뜨렸어요. 빠뜨렸더니 또 미국 기자들이 아니 기록물 그거 보관법에 걸리는 것 아니냐 하고 얘기하니까 백악관에서는 아,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빠뜨린 건 아니고, 그런데 뭐 전후 맥락 보면 알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넘어가더군요. 어쨌든 대통령이 이 그 다카라든가 그 이민 개혁안에 대해서는 뭔가 하겠다 정도 그 의도는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대통령에게 아무튼 좋은 뉴스였고요. 또 하나는 그 반대로 나쁜 뉴스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느냐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와 상관없이 미국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에서도 지금 뭐 특별검사와 FBI와 따로 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이안 파인스타인 의원이 하나의 서류를 공개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또 다른 서류를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는 러시아가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선거에도 막 개입하고 거짓말 유포하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공화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퓨전 그 GPS라는 트럼프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다는 그 회사의 그 책임자에 대해서 그 책임자가 며칠 전에 뭐 뉴욕타임스의 오피니언도 썼는데요. 이런 것을 공개를 했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공화당의 상원 정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의장의 지지 없이 딱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랬더니 공화당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이 계속 제대로 완판을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부분 떼서 언론에 흘리지 않느냐 하면서 민주당이 조작했다 페이크 뉴스도 하지 않느냐 다 털어놓고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200 몇십 페이지짜리 지금 312페이지짜리를 다 공개를 하니까 지금 미국의 어제 대통령 앞에서는 서로 그 초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이제 그 민주당은 공화당과 분리돼서 따로 행동한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요. 잠시 뒤에 재밌는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마무리가 됐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1억 3,300만 달러 규모의 미사일 판매한다는 것, 의회에 통고를 했습니다. 국무부가 통과하면서 동맹국 간의 안보 조약에 의해서 하겠다. 뭐 SM-3 탄도미사일 같은 거 판다는 얘기인데 지난해 9월이었었잖아요. 일본 영공 이렇게 해서 북한이 테스트를 했었을 때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 안정, 경제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무기를 팔겠다고 통고를 했고요. 또 일본은 16억 달러 규모 엘라바마의 마츠다하고 도요다 공장 짓는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불과 얼마 사이에 브레이트바트의 스티브 배넌이 대통령 수석 전략가에서 쫓겨나 브레이트바트에서 쫓겨나 또 브레이트바트와 계약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시작한 시리어스 XM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이 공화당 레베카 멀서, 로버트 멀서 아버지와 딸인데 브레이트바트의 자금을 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선택을 했고 이 스티브 배넌이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그런 말을 이제 새로 나온 책에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를 잃어버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데이빗 브룩스 같은 칼럼니스트는 대통령 임기는 4년이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티파리 무브먼트 같은 것으로 일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는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헨리 8세의 영향력 많이 미치면서 일하다가 눈 밖에 나서 참수당한 토마스 크로멜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도모를 하겠죠. 현재는 여러 파워를 다 잃었지만 그런데 본인이 크로멜이면 헨리 왕이라는 얘기인데 헨리 왕이 변덕스럽고 군주였고 식욕 많고 6번 결혼했고 나중에 나중에 미쳤잖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